엔비디아는 실적 서프라이즈의 연속이었어요. 그 이익 대비 몇 배 멀티플을 줄 것이냐 하는 이 투자자들의 태도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좀 갈라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아직 우리한테 뒤처져 있습니다를 말하는 시간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전만큼 뭔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는 많이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코로나와 그 다음에 공동부유로 인해서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빠져나온 자금들은 세계 자산시장을 교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의 AI가 확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린 거죠. AI도 뭔가 돌아서는 느낌인데, 따라오려고 하는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공동부유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성장을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지금 가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지금 이걸 AI 대전쟁이다라고 봤을 때 미국과 중국에, 그랬을 때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할 때는 기술력으로만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헷갈리는 거는 더 이상 부가가치가 높은 걸 사주는 게 필요한 시장이야? 아니면 좀 낮은 걸로도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으면 당분간 엔비디아는 더 센 신모델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가면 주가는 좀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건 그야말로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대전쟁이니까 옛날에 군사력 대결처럼 AI 대결이다. 그러면 딥시크는 진짜 이제 시작일 뿐이고 중국도 더 투자를 해야 돼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다 가져가야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장인지 어느 쪽일까요? 저는 두 번째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둘의 전쟁이다.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간 전쟁이지.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애들이 그 북극점, 남극점 먼저 도달하듯이 누가 먼저 찍을 거냐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속도 경쟁이고, 그러니까 가격은 묻지 말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93억 달러의 매출 중에서 110억 달러가 신제품에서 나왔어요. 가장 비싼 신제품에서. 4분의 1이 넘는 돈이 신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블랙웨어를 110억 어치밖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훨씬 넘친다. 그렇죠. 200억 어치를 만들었으면 제가 보기엔 200억 어치가 블랙웨어이 팔렸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케일링 법칙이 있다. 내가 더 빨리 남극점과 북극점에 도달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도달해서 휴머노이드의 그 뭐 물리적인 디바이스든 무슨 디바이스든 거기에 내 거를 얹혀서 구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의 AI를 구동시키는 순간 내가 다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그 틈새 시장을 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압도적인 AI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어딘가 디바이스에 실었다. 그럼 아마도 그게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줘.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썼을 때 내가 리턴이 많으면 기업들은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예를 들어 장난감 같은 휴머노이드면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몇 명은 사겠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안 사겠죠. 근데 와, 얘가 그냥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줘.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이것도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주는 것까지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잡는 거죠. 하드웨어는 중국한테 맡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스케일링 법칙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더 급할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저렇게 쫓아와? 난 더 많이 가야 되겠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네, 비싸게 들여서라도. 지금 각도기님 말씀은 블랙웰 수요는 탄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더 갈 것 같다, 이 수요 자체는,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말씀을 너무 잘 주셨는데, 요건 안보의 개념이거든요. 안보의 개념에서는 사실 뒤처지는 게 어려운데, 앞서도 제가 지금 일부는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줄이는 게 맞는 거지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획기적으로 이제는 방법들이 나와서 굳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안 해도 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싫어도 좋아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앞서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단에서 뭔가 획기적 뭔가 나오는지 지켜보자로 얘기를 한 게, 요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는 줄인다라고 얘기는 쉽진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남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투자. 중국도 이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70조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딥시크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160조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유럽에서도 수백조 원 투자가 이미 이번 달에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국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게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안보와 직결이 있는, 이게 왜냐면 이제 전부 다 무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접목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어떤 전쟁의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런 것들 신기술을 접목한 어떤 무기 체계와 아닌 체계의 어떤 그 굉장히 기울어진 모습을 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닌데도 러시아를 상대로 분전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더란 얘기죠. 근데 이게 산업까지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는 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어라는 확실히 들기 전까지는 의심만 가지고는 뭔가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내가 먼저 내려왔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른 스케일링 법칙 때문에 만약에 진짜 AI 된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XI, 그죠? 우리가 아는 그록이죠. 그록3가 그런 현상들을 보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록이라는 애들이 이번에 한 게 지금 나와 있는 LLM 모델 중에서 그록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런가요? 지금 나온 게 이제 탁월하게 지금 오픈 AI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조금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메타를 비롯해서 다른 애들은요, GPU를 데이터 센터에서 10,000개 단위로 연결을 해요. 10,000개, 또 10,000개, 10,000개. 근데 얘는 20만 개를 한 번에 연결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우리가 오픈 AI에서 뭐 O1, 뭐 O3 이런 거 나오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록 같은 경우는 이게 일주일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 속도가 그렇게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만 개를 하나로 연결한 거잖아요. 이걸 100만 개로 한 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 스케일링 법칙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럼 100만 개를 다 한꺼번에 연결했는데 이 결과가 정말 이게 놀랍다, 이렇게 하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줄이는 모습들이 나와서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더 스케일링 법칙에 관련해서 또 다른 방법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록 같은 건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똑같은 GPU를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같은 하드웨어 내에서도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의심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데 먼저 내려오진 않죠. 그렇죠? 뭔가 이제는 내가 더 때려박아도 이제는 더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성능이.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정말 소프트웨어 단에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주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 이러면 뭔가 달라진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또 확신이 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각국이 핵과 유사한 수준의 어떤 안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AI 투자 쪽은 편도밖에 없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투자는 편도밖에 없는데요. 투자 심리는 또 다른 겁니다. 투자 심리는 다르다. 네. 예.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관련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그 블랙웰 문제로 조금만 좀 좁혀볼게요. 결함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투자자들 심리를 흔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젠슨 왕이 이제 발표할 때 이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 이번 분기. 근데 다음 분기에 총 마진율 다시 올라가서 70% 중반 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지난번에 그 결함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함 때문에 이게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고 보여요. 그러면 다음 분기는 왜 늘어나느냐? 그런 결함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솔직하게 CEO가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국 기업들한테 보기 힘든 문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좋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해결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고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좋아지는 것과 주가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이제는 오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까지 뭐 좋아질 걸 몰랐나라고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좋은데 우리의 눈높이가 거기에 맞느냐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고,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시아 시장으로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조금 별로였다가 중국도 그렇고 전부 다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나보니까 나쁘지 않는 쪽이라서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돌리는 쪽으로 인식으로 가는 건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술 좀 아시는 투자자분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내가 기술적으로 좀 전문가인데 보니까 이 회사 기술 진짜 탄탄해, 진짜 대단해. 그러면 가격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일반 좀 기술을 아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기술이 좋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두세 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좋잖아. 그러니까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또 좀 이따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면 되겠지만은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던 테슬라가 150달러, 180달러 때 예를 들어 이 회사 좋은 회사야. 그럴 때는 그 말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난번처럼 400달러 중반에 가. 좋은 회사인지 왜 몰라요? 주가는 3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3배가 좋아졌느냐?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이 일반적으로 기술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기업과 산업의 본질과 투자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반드시 구분해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 안 그러면 그냥 먹혀버린다. 우리 2차 전지에서 경험했잖아요. 2차 전지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실존과 이렇게 그 괴리가 분명히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심리의 영향이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리고 주가의 레벨이 앞으로 기대치를 높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궁금한 거는 사실 지금 최근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함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놨다가 200메가와트 규모를 계약을 안 한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네. 센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자를 확대를 진짜 공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좀 조심조심 속도 조절을 할 거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선일 이사님 말씀해 주실 때 이선엽이죠. 네. 이름 이제 막 바뀌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후배인데 개인적으로. 이선엽 이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선엽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테슬라의 그록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X의 그록이죠. 네, X의 그록이 그런 속도로 지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방향을 잡는데 헷갈리는 걸까? 아니면 좀 주저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급하게 해야 되나?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의 그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일부 어떤 내용만 조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뭔가 투자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오픈 AI 같은 경우가 원래 여기서 하다가 뭐 다른 데로 좀 바꾸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쟁력의 어떤 저하, 이쪽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전체 뭔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줄어든다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유럽도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금 더 한두 분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약간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샘 얼트만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하고 협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왔었고. 예, MS가 포지션이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부적인 알력이 뭔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MS하고의 관계가 오픈 AI가 조금 이상해졌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잡아 나선 건지, 아니면 오픈 AI가 다른 투자자를 잡아 나서니 MS가 마음이 바뀐 건지, 이 선후 관계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하나만 했던 게 아니라 여러 양다리를 많이 걸쳤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어디가 이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고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해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얘네들도 보니까 오픈 소스를 한다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또 그러기 저렇게 또 앞서 나가니까 또 되게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이 모습 등에서 조금 더 이 악의 다툼이 심해지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오픈 AI의 CFO가 이상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시중에서 우리 회사의 성장에 대한 평가가 우리 회사 성장 속도만큼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높이 평가해 준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사실은 영리 집단이 아니고 비영리로 했던 그렇죠. 회사잖아요. 출발이. 예. 네. 근데 왜 밸류에이션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CFO가. 이건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네. 이 말인즉슨 돈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또 더불어 드는 거예요. 왜 상장을 하냐는 거지. 예. 근데 왜 그런가?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GPU 값이 너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런 로드맵으로 가면 돼 했을 때 생각했던 비용보다 지금 월등히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저 칩을 3년 있다 사면 매우 싸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한도 끝도 없이 올려놓았으니까 이 그 참전하는 기업들은 그 군비 부담이 너무 커진 거죠. 예. 그러니까 오픈 AI가 옛날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장을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면 빅테크들이나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대전쟁인 가운데 춘추 전국인 가운데 오히려 AI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고 두 분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하나 남아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점이나 한국 반도체에 대한 우려할 만한 점은 중국의 반도체가 과연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얼마나 따라올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한국 기술을 다 뛰어넘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예. 진실인지. 아니, 지금 그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저기 어디야 그 양쯔 메모리인가요? 양쯔 메모리의 그 저기 낸드 특허를 그 하이브리드 본드 그걸 써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비빔밥 짬뽕이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낸드 쪽의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냥 낸드 쪽의 하이브리드 본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 가속기에 쓰여진 건 D램 시장인 거예요. 네. D램 시장은 결국 미세화 공정으로 갈 수 있느냐인 거고 지금 얘네가 했던 거는 그 DDR4 공정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GDDR을 가지고 HBM을 만드는데 GDDR4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GDDR5를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5 쪽에는 아직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갔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와서 HBM을 만들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에 HBM을 만들 수 있는 D램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로는 최소한 한 2, 3년간은 중국발 HBM 최신 버전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낸드 얘기 딱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도체는 반도체 하나인 줄 알아요. 다 영역이 다 다른 거거든요. 반도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헷갈릴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나눠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만만치 않죠. 삼성전자가 만만치 않고 여전히 하이닉스가 지금 이 블랙웰의 매출 상황들을 보면 답이 나왔죠. 하이닉스 이번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겠구나. 정해진 답이에요. 이것도 정해진 미래입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충분히 다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런 분위기면 25년도 하이닉스의 실적은 또 문제 없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한 거죠. 네. 예. 근데 뭐 이미 25년까지 실적들은 이미 물량 받아놓은 것 대비해서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더 주가가 오르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레거시 쪽에서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 쪽에서의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돼야 갈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AI가 뭔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이 노트북 같은 기기에 들어가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IT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쏙 내가 AI 때문에 기계를 바꾸겠다라는 움직임들은 조금 뭐 크진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보다는 아직 우리가 앞서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우리 그 곽상주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아직 우리한테 뒤처져 있습니다를 말하는 시간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5년이었다가 이제 2, 3년이었다가 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나올 때는 또 1년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전만큼 뭔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는 많이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제일 무서운 건 기술력보다 더 무서운 건 정부의 보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실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하고 중국 기업하고 그냥 기술력만 가지고 딱 이렇게 경쟁을 한다라면 우리도 참 해볼 만할 텐데 중국은 그게 아닌 거죠. 중국은 정부가 야 이 정도 제품 무조건 중국 건 써라고 의무화하면 우리께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걸 써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불공정 행위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께 좀 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을 잃어버리는 점유율을 하락시키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중국은 이미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들 분량만큼 무조건 보조금을 다 줘요. 근데 그 기업에만테만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사는 애들한테도 줘요. 그죠? 예. 야, 이렇게 되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조금 더 약간 제품이 떨어져도 이쪽에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인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히 기술력만 가지고 뭐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어려운 거고 어차피 우리나라 이 반도체 시장의 절반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중국 기업이 자꾸 가져가는 그림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서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시장은 계속해서 잃어버릴 각오를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중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알리바바도 AI 모델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글이나 사진만 입력해도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핵과 비슷한 수준의 안보 의식을 느끼고 빅테크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런 AI 투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중국의 중국 빅테크들의 오픈소스 AI 모델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픈소스가 얘네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닐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처음엔 오픈소스지만 궁극적으로 이 오픈소스를 쓰다가 어느 정도 많이 발달했었을 때 나중에 결국은 여기도 유료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여기 유료에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분들은 야 얘네 거 쓰겠어 그럴 수는 있지만 한국인만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미국하고 중국 정도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AI 하나만 해도 이름은 오픈 AI인데 클로즈 AI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픈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원래 그래서 오픈 AI였던 거예요. 너 이거 다 오픈 AI라고 해서 비영리였으니까. 이 비영리이기도 했고 얘네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를 구글이 전부 다 오픈을 했었던 거고요. 서로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서로 공개하기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배신 때리고 사실 오픈 AI가 이거를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주는 거죠. 야, 난 너네만큼 할 수 있는데 나는 다 공개했어. 그러면 오픈 AI 있고 누가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경쟁을 어떤 구도를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단 중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오픈소스가 되면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자들이 막 와서 나름대로 이걸 더 오목조목 해가지고 개발을 더 많이 이렇게 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장점도 있고 우리 뭐 옛날에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의 iOS하고 했을 때 안드로이드가 좋아졌던 점이 이게 오픈소스로 되면서 개발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던 강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완전히 오픈을 안 하겠죠. 일정 부분 되면 거기도 닫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상당 부분 기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벌어진 게 딥시크 안 쓸 것 같죠? 아마존 딥시크 쓰고 있어요. 아마존 딥시크 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지금 있는 AI 하는 기업들 다 딥시크 쓰고 있어요. 그 딥시크를 웹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다운로드 받았으면 보안 문제가 있는데 이 소스만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거와 하면은 이거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거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특정 기업을 밝히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AI 관련한 중소기업들은 그냥 다 이거 쓰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고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LLM 모델 이것도 그렇고 제일 무서운 게
중국은 수출을 안 해도 사실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중국이 그냥 일반 제조 물품, 생산 물품, 필수품 많이 수출을 하니까 수출 중심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냥 자국 내에서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크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네, 어, 그렇죠. 굳이 수출 안 해도 자기네 국가만 상당 부분 점유율만 한 50% 내가 가면 그냥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고 LLM 모델, AI 모델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안에서 소화만 해도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진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미국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의외로 멕시코도 건드리고 캐나다도 건드리고 유럽도 건드리는데 중국 생각보다 많이 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뉴스에 많이 안 나오네요. 지금 예, 보니까. 중국 많이 안 건드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건드려서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지금 유럽이나 자기 그 캐나다, 멕시코처럼 중국을 다룰 수 없다라는 게 하나고 만약에 이걸 간파하고 중국이 의외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때 이렇게 눌림을 당하면서 기술 굴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뭔가 독자 노선 쭉쭉 뽑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을 붙인 거 아닌가? 이번에 공동부유에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기업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근데 딱 아킬레스는 그거죠.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부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고 야 지금 부채 문제 해결됐으면 얘네 지네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다음에 트럼프의 공격의 예봉이 그렇게 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까? 전 지금 요즘에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패권, 글로벌 패권에 대해서 AI 패권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이 한국 기술을 뛰어넘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패권 경쟁 상황이 기회가 될 것이냐, 위기로 봐야 할 것이냐, 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부터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블랙웰의 공급 지연이 전체 AI 판도에는 좀 부정적이지만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을 110억 달러 팔았는데 그걸 공급 지연이라고 말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 수요가 강하다 뭐 이런. 네, 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삼성전자의 기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구환신이 얼마나 확대될 거고 실제로 소비로 연결되느냐 지금 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한국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소비 심리가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만약에 이구환신이 정말 본격화되어서 소비 심리가 살면 최고 수혜주는 전 세계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봐요. 그럼 이제 레거시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 되면 뭔가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절망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정도는 뭐 큰 문제 없다. 오히려 작년에 제가 미래가 너무 안 보였을 때 제가 그 비판도 많이 하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이미 다 얻어맞을 만큼 다 얻어맞았고 지금부터는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게 조금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문제가 뭐냐면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25년도로는 정해져 있는데 26년도까지 이게 계속해서 연결될 것이냐 그래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한 번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부 이게 어떻게 결정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궤적이 다르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또 72,000원으로 상향했다고 하는데 요 이유가 방금 짚어주신 그 중국 관련 기대감일까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확실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모건 스탠리 얘기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좀 틀리긴 했는데 자꾸 삼성전자가 HBM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기대는 좀 접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올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웨이퍼가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지금 앞단에 GDDR5 1B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직 없고요. 1C도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없으니 최소한 앞으로 6개월 안에 안 나옵니다. 최소한. 네, 그러니까 벌써 2월 달이잖아요. 지금 만들어야 8월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 없으니 올해 연말이거든요. 빨라봐야. 그러니까 올해 안에 HBM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그건 너무 과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HBM을 못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성공을 빨리 못한다면 내년에도 좀 더 좋게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좋죠. 그래서 문제 없어요. 25년도도 문제 없고 근데 26년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빅테크들의 설비 증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 여부가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26년까지 설비 증설 될 것 같은데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훨씬 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두 가지 얘기죠. 빅테크들이 뭐 데이터 센터 조금 철회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딥시크를 통해서 좀 쉽게 가려고 하는 모델.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네. 전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멀티플을 막 깎아먹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50배 주던 거 마음껏 50배 못 주는 거예요. 좀 할인 좀 쳐야 되겠는데? 40배 줘야 되겠는데? 할인 더 쳐야 되겠는데? 35배 줘야 되겠는데? 지금 오늘 엔비디아를 보니까 제 대략 한 포워드 1년 기준으로 35배 내외예요.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 25배. 25배. 25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산해보니까 35배 나와요. 실적의 기대치에 따라서 차이가 좀 포워드,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3.6달러대 정도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지금 130달러대니까 네. 그 정도가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40배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의문이야. 저는 밴드가 이게 조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저는 여기 와서 33배에서 44배 줍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는데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하이닉스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이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이 시국에 기회가 있을까요? 예, 우선 뭐 특정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곽 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두 기업에 대한 큰 그림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먼저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환경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그냥 어마어마한 환경인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잘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환경인데 거기에 편성을 못하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HBM을 만약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라면 지금 아마 주가는 못해도 15만 원은 가 있겠죠. 아니 진짜 보수적으로라도 10만 원은 넘어 있었겠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었던 거 기억하시는 게 일단은 환경은 좋으나 본인들이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만 좋다고 삼성전자가 좋을 거냐 얘기하기는 일단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닉스는 너무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거 플러스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같이 주가에 줬던 거예요. 그렇죠? 삼성 못해. 그럼 HBM은 거의 혼자 독점하겠는데 그럼 이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야, 나밖에 못하는데 엔비디아 너네 이 정도 이익 안 주면 나는 물건 공급 못하지.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곽 부장님도 말씀을 잘 주셨지만 내년의 이슈부터는 그러면 그때도 독점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오케이 올해 말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내년에도 꼭 그래? 맞아. 거기에 대한 일단 고민이 있는 거다 보니 그 이상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주려면 아무래도 혹시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확인이 됐네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는 제가 다음 주에도 중국 가거든요. 네. 4월에는 한 3번 정도 갈 것 같고 생각보다 좀 많이 가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1분기 소비는 괜찮습니다. 실제 지금 말씀 주신 이구한신과 관련해서 소비가 많이 살아났고요.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구한신 품목에 들어갔어요. 연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15% 할인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수요가 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수요가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1분기까지 끝났으니 그 이상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이 원래 수요가 좋은 거는 이구한신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졸업하고 입학 시즌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계절적이 또 중국에 춘제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선물을 주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소비가 좋은 게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이제 3월 정도에도 한번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연속성을 타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구한신 흔히 얘기해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면 15% 주는 정책과 관련해서 기계를 많이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약간 유의미했던 게 뭐냐면 가전도 바꾼다는 건 조금 다른 거였어요. 왜냐하면 가전은 이사 가지 않으면 안 바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도
혹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일단은 가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전이 유의미하게 올라온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중국에 갔더니 백화점도 텅 비었고 다 비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가보셔서 그래요. 한 달에 저는 2번, 3번 가는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예. 거기만 돌아다녔는데 정말 사람 많아요. 예. 그거는 잘못된 어떤 기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1분기는 소비가 되게 괜찮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만에서도 나냐 테크놀로지가 오른 거는 말 그대로 아까 낸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그건 이제 현재 있는 일반 레거시 쪽에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랐던 거라는 거죠. 문제는 연속성인데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자가 지금 이전보다도 주가 한 단계 레벨업 돼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덜 안 빠지죠. 뭐 어떤 얘기 나와도 5만 8, 9천대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일단은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사실 전자가 안 좋은 건 가정하더라도 너무 내려온 건 사실인 거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중국 쪽에서나 또는 아니면 이런 데 쪽에서 뭔가 어떤 유의미한 개선이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갈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중국은 지속적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더 강하게 쓸 건데, 그 내수가 중국의 어떤 이런 IT 제품들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당길 거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전자나 이쪽에서 만드는 반도체의 절반이 지금 중국의 수요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기대가 뭐 너무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자를 네. 말씀하시면서 중국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요즘에는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작년까지 가장 강했던 미국 빅텍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돌아왔잖아요. 중국 빅텍. BAT라고 하죠.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쪽 주가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거냐 중국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 갖고 그냥 기다릴 거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는요, 우리 옛날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그렇게 주장창 얘기했지만 실제화되지 않은 게, 저는 내년에는 실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즉 HBM 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로드맵이 1B 재설계 나왔고 1A 재설계 나왔고 뭐 재설계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B를 재설계했느냐를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B 오래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1D, 1C, 1D 그 다음 어려워요. 즉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3나노부터 패키징이 중요해진 것처럼 이제 D램 못 내려가요. D램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1B를 재설계하느냐? 이거 오래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이 1B를 제대로 만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HBM3 그 다음에 4 초기 뭐 여기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면 납품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서 재설계한다는 건 제대로 만들겠다는 얘기니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은 것 같다. 작년에 하겠다 하는 양치기 소년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으니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좀 편하게 조금 생각하셔라, 좀 길게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그 부분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다렸던 얘기, 좀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드는 얘기였을 것 같고요. 자, 이선엽 이사님 그리고 각도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